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활용품론 오늘이 세 번째 강의예요. 3주차에 해당되고요. 학교 자체는 이미 개강한 지는 4주차지만 우리 월요일은 첫 주에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3주차에 해당되고요. 자, 3주차. 오늘 생활용품론 강의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최근에 미세조류, 미세조류라고 하는 조류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갖다가 우리 생활용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식품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세조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미세조류?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서 팔당댐 혹은 또는 대청댐에 녹조가 굉장히 번식을 해서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라든가 바로 이럴 때 이야기하는 녹조가 녹조류예요. 녹색 조류를 줄여서 그 다음에 여름에 날이 좀 더워지면 남해안에 적조 현상이 출현해서 그래서 물고기가 또는 양식하고 있는 그런 어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할 때 적조류, 즉 적색 형태의 조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류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조류. 한자로는 저렇게 써요. 우리가 조류 그러면 한자도 안 쓰고 그럴 때는 그냥 얼핏 들으면 새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조류라는 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밀물이라든가 썰물 이것도 우리 한글로만 표현할 때는 조류에 해당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밀물 혹은 썰물이라는 의미의 이제 조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조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조라는 것은 뭐냐면 바닷말, 바다에 서식하는 그런 이제 말, 이끼 우리말로는 가깝겠죠. 그런 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미생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생물이죠. 자, 그래서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보면은 조류란 대기나 수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요. 그 다음에 햇빛 에너지, 즉 광에너지죠. 광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그러니까는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광합성 생물,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얘기는 식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식물은 여기에 식물은 이제 수상 아니에요, 보통. 그쵸? 육상에서 주로 이제 자라는,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물에서 자라는 이제 식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휴가 되는 거고요. 지구상에서는 육상 식물과 대등한 수준이에요,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를 하고, 또, 전환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식물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도 표현해 되어 있지만, 식물과는 달리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로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략 한 30만 종 이상이 분포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 조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조류는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이를테면 육안으로,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조류. 즉, 수상에 존재하는 식물이 아니라, 식물은 아니지만은 수상에 존재하면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그리고 물 속의 유기물,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생물인데,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김,
미역, 다시마, 뭐 우뭇가사리, 파래, 매생이 이런 등등등등의 우리가 소위 이제 갈조류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는 남조류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부는 네. 이러한 것들은 대형조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대형조류 혹은 거대조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크기죠. 그래서 앞에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것처럼 제목에 나왔었던 것처럼 미세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클로렐라, 또 스피루리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조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분포 수역에 따라서는 이제 바다에 존재하는 그런 조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조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상 중에서도 담수들 저수지라든가 호수라든가 예, 이렇게 분포하는 뭐 꼭 그 저수지라든가 호수에만 있지는 않아요. 흘러가는 물인 경우에 조류들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흐름이 천천히 흐르는 그런 경우에도 조류가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육상에 이제 서식하는 육상의 하천이라든가 수계에 서식하는 이런 것들은 담수조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해조류 같은 경우는 짠물에 이제 존재를 하지만 예, 저수지라든가 또는 호수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민물이죠. 예, 민물에 이제 존재하는 예, 맹물에 존재하는 이제 그러한 조류로 담수조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조류, 예, 광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수상 생물로서의 조류는 크게 거대 조류, 예, 대형 조류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바다에 많이 이제 서식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저렇게 다시마라든가 미역이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우뭇가사리 또는 뭐 파래 또는 뭐 청각 또 뭐 매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다 거대 조류, 대형 조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경이 없어도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미세해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를 가진 미세한 그 크기를 가진 그러한 조류를 갖다가 미세조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류는 뭐 조금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영어로는 LG라고 씁니다. LG. 우리 뭐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의 LG가 아니라 LG. 그러니까 ALGA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LG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세조류는 Micro LG.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대 조류는 매크로 LG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위쪽에 있는 그림,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로렐라예요. 클로렐라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예, 건강식품으로도 이제 쓰이고 있고 또 예전에는 라면 중에서도 클로렐라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류들을 같이 요거는 영양분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식품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라면이 면이 초록색이었었어요. 예, 그러한 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보이는 것이 이러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이제 스피루리나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루리나는 뭐라 그럴까 양식을 하는데 물고기의 먹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밑에 거.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먹는 식품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크게는 이렇게 거대 조류, 대형 조류와 미세 조류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미세 조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도 이제 포함하는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 조류는 특히 이제 수계,
저수지 또는 호수 또는 뭐 바다와 같은 그런 수계라든가 또는 꼭 수계가 아니더라도 되지만 수분이 있는 곳에서 서식하는 그러한 유형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고요. 서식지는 대부분 이제 바다라든가 강, 그 다음에 뭐 호수 또는 저수지, 댐 이런 것 같은 수계에서 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종은 수분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사실은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크기로 본다면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기도 10만 종 이상이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산소 그리고 유기물을 생산하는 1차 생산자, 독립 영양 생물인 것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햇빛,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만 있으면 광합성을 갖다가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미량 원소들도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고 세포를 갖다 키우고 그러려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미세조류가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구 전체의 광합성들, 지구 전체에서 생산하는 이제 광합성량, 그런 이제 유기물 생산하는 그 양의 한 50% 이런 정도가 해양 미세조류가 담당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육상에 존재하는 식물들만 열심히 광합성하는 걸로, 또 일부 물에 사는 그런 이제 수생 식물들 이런 것들만 광합성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미세조류가 지구 전체 광합성하는 그런 양의 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조류들이 바다, 그 다음에 저수지 또는 호수, 또는 뭐 강이나 하천, 댐 이런 데에 서식하는 조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팔당댐에 뭐 녹조가 꼈다. 대청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그 농담으로도 녹조라떼. 야, 진짜 대단한 녹조라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하는 또 역할도 지구 전체 이제 유기물 생산, 광합성하는 양의 한 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세조류는 그 비교적 온건한 그런 이제 환경 조건, 이런 경우에 대량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러한 그 발생하고 번식하는데 적절한 환경일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조를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적색을 나타내는 조류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저런 이제 우뭇가자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거대 조류, 대형 조류이면서 뭐 갈조류 또는 뭐 적색 조류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세조류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조류인데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약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적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번식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갖다 내뿜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양식을 하거나 이러한 이제 어류들 이런 것들이 폐사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황토를 뭐 뿌려가지고 방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미세조류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미세조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하면 마이크로 알지. 저쪽에 있는 것이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스피루리나 사진이고요. 현미경적 크기의 단일 세포로 구성된 생물이에요.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합성을 하고 또 즉 독립 영양을 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더불어서 생육장소는 해수, 그렇죠? 바닷물, 담수. 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짜지 않은 맹물, 민물이죠. 민물, 저수지, 호수, 강, 냇가, 그죠?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제 서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광합성 기반의 자립 생산이 가능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영양을 하는 그런 생물인 것이죠. 그래서 빛, 물, 이산화탄소, 예,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량 원소긴 하지만 질소라든가 인 이런 것 같은 이제 미량 원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성장도 하고 또 그리고 계속 새로운 유기물질들도 합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미세조류의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런 생물들을 갖다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죠. 예,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복제도 빠릅니다. 이게 미생물과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크기, 또 그런 정도의 어떤 성장 속도, 또 그 다음에 증식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배양 장소도 편리합니다. 우리가 바닷가, 그러니까 이제 바다 이런 데서 배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호수라든가 또는 저수지 이런 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가두는, 물이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수역 같으면 어디서든지 배양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물들인 거죠. 빠른 순환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산업화하고 하게 된다면 재고라든가 물류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양 시에는 또 배양할 때 그때 이제 그 물, 이제 수계에서 이제 성장하고 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 같은 데서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가정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유기물도 많고, 그렇죠?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질소 이러한 영양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혹은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라든가 폐수의 정화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또 미세조류의 유기물 합성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대체 에너지라든가 또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미세조류의 이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수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하고 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섭취하는, 그래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어떠한 그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름 성분들, 지질이라고 얘기하죠. 오일 성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종 같은 경우는 중량 대비해서 한 60%가 오일이에요. 자기 몸무게가 100g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0g 정도를 오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높은 지질 생산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종 같은 경우는 재배 기술을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하루에 이 양이 2배씩 늘어나요. 하루에. 미세조류의 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했던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갖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주로 바닷가 근처에 이제 지어져 있는데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 또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미세조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높은 기름 함유량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활용을 하면 바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은 바이오디젤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에탄올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용물질을 추출하면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클로렐라,
예, 스피루리나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 생물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사료라든가 비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그런 어떤 생물들에 비해서 어떠한 정도의 그런 유용성을 갖다 가지고 있나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식물 또는 어떤 그 이제 유기물질들, 버려지는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활용하는 자원으로 쓸 때는 우리가 바이오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바이오매스 원료별, 다양한 유형의 바이오매스 원료별 오일의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생산량, 가격, 오일의 추출량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기관에서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요. 맨 왼쪽이 미세조류예요. 미세조류로부터 오일을 갖다가 생산했을 경우에 생산량이 여기 보시면 86톤이에요. 헥타르당. 예, 헥타르당 미세조류를 갖다가 배양하고 그러면 86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리고 톤당 가격이 $1,00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0, 100만 원이죠. 1톤당. 오일을 추출을 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 미세조류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하면은 오일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대두유예요. 대두유가 뭐죠? 우리가 식용유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예, 콩 식용유. 예, 식용유입니다. 이게 생산량이 헥타르당 0.4톤밖에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톤당 가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376. 예, 굉장히 높죠? 그 미세조류에 비해서. 그리고 오일 추출은 이거는 이제 콩을 갖다가 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침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팜유가 우리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팜유가 헥타르당 5톤. 그래도 꽤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톤당 가격은 $1,199, $1,200 정도 되는 거죠. 예. 미세조류하고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을 이용하는 거고요. 비교적 이러한 과정에서 근래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종류라고 얘기하는 유체유예요. 예. 유체유 또는 다른 표현은 체종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유채꽃 피잖아요. 거기 이제 씨가 맺으면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사실. 바로 이러한 이제 유체를 이용해서 기름을 짠 그 기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카놀라유예요, 그게. 카놀라유라고 하는 거. 주로 우리나라에는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바로 유체 같은 경우가 헥타르당 한 1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77, 한 $1,600 정도에 되는 거예요. 톤당 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 씨를 갖다 이용하는데, 자,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시면 바로 미세조류를 이용한 오일 생산, 요거는 이제 다른 식물보다도 최소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산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도 비유하고 그런 거에도 이제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높은 편은 뭐냐면 요거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손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유, 콩이라든가 팜유라든가 혹은 까놀라유, 유체유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지금 적지요. 그쵸? 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LG 오일을 활용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식용유라든가 또는 기존의 이런 기존의 오일들, 팜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젤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디젤을 바이오 디젤. 디젤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석유로부터 얻는 거를 보통 디젤유 혹은 경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식물로부터 얻은 경유와 같은 그런 정도의 성분이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LG 오일 생산을 할 때 동일 중량 대비 이 CO2,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높아요. 한 3배 정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를 갖다 이용한다라든가 폐수를 이용한다라든가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물 폐기물을 갖다가 정화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는 보시면은 유지작물들, 바로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죠. 식물들이 콩이라든가 유채 이런 것들 저기 써놨어요. 그렇죠? 팜이라든가. 그리고 식물이 아닌 비작물계가 거기에 이제 미세조류가 들어가는 거야. 요것으로부터 추출을 통해서 뭐를 갖다 얻을 수 있냐면 오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종류라고 얘기하는 씨앗으로부터 얻는 거, 그 다음에 저렇게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얻어진 오일.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반응을 에스테르와 알코올을 갖다 섞어서 에스테르와 반응을 시키면 바로 뭐가 얻어지냐면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작물계 해조류, 우리 보통 거대조류, 대형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소를 이용하면 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전분계 작물들, 옥수수나 사탕수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당을 갖다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탕수수 우리 설탕을 추출하잖아요. 이러한 그 당을 갖다가 이제 만들면 얘네들은 효모를 갖다 이용해서 발효시키면 돼요. 그럼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알코올이라고 하는 에탄올을 갖다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목질계들, 나뭇잎이라든가 볏짚 이런 것들은 직접 가스화를 통해서 메탄올을 생산하기도 하고 촉매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태우죠, 아궁이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열을 갖다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저런 것들은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라는 걸 활용하면은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메탄가스, 요거 매립지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지에서 파이프를 박아놓으면 그 안에서 메탄균이 이제 가스를 갖다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메탄가스를 갖다 이제 생산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그럼 뭐냐?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